여러분, 평생을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갑잔치 날 아침, 제 통장 잔액은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로 모은 2억 3천만 원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겁니다. 범인은 바로 제가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며 키운 조카 재훈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놈을 감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배신과 절망 끝에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 날이었습니다. 환갑잔치를 단 이틀 앞두고 잔치 비용을 결제하려고 스마트폰 은행 앱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잔액 5만 2,450원.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앱을 껐다 켜보기도 하고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평생을 일해온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비싼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외식 한 번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명예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평생 부은 적금을 합쳐 총 2억 3천만 원. 제 노후의 전부이자 생명줄 같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분해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래 내역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개월 전부터 조금씩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거액이 뭉텅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출금 지역은 제주도, 부산, 그리고 서울 강남의 유흥가였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제 막내 동생의 외아들입니다. 동생이 재훈이가 5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올케마저 개가한 뒤 저는 그 아이를 제 자식처럼 데려와 키웠습니다. 제 자식들인 유진이와 민수보다 더 정성을 쏟았을지도 모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최고급 브랜드 운동화를 사주고 명문대 등록금 4년치를 제가 다 냈습니다. 재훈이는 제 기대에 부응하듯 대형 증권사에 취직해 제 자랑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재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돈 걱정 없이 사셔야죠. 저희 회사에서만 취급하는 비밀 펀드가 있는데 연 12% 수익을 보장해요. 제가 고모 노후 확실하게 책임질게요. 저는 그 아이의 선한 눈망울을 믿었습니다. 2억 원을 맡겼고 편의상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매달 제 이메일로 근사한 수익률 명세서가 날아왔고 재훈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한우를 사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증권사에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재훈 씨요? 그 사람 3개월 전에 고객 돈에 손 댔다가 퇴사 처리됐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의 빌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짐을 다 빼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 피해 신고를 했지만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금융 사기는 돈 돌려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미 다 탕진했을 가능성이 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찾아온 딸 유진이와 아들 민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기대했던 제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세상 천지에 누굴 믿고 확인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위는 옆에서 혀를 차며 어머님 참 순진하시네라고 비웃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내 결혼 자금 5천만 원은 어떡할 거야? 나 그 돈 믿고 집 계약하려고 했단 말이야. 엄마가 재훈이 형만 예뻐하더니 결국 집안 말아먹었네. 자식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그 눈엔 엄마에 대한 걱정보다 사라진 돈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환갑잔치는 그렇게 취소되었습니다. 뷔페 위약금 50만 원을 내고 돌아오는 길 냉장고 속 300만 원어치 한우 세트를 보며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명희야, 너 인생 참 잘못 살았구나.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피 같은 돈을 가져간 그놈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소재 파악 중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찰을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35년 국어 교사 경력의 꼼꼼함을 발휘해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훈이가 다녔던 증권사를 다시 찾아가 그가 담당했던 고객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이는 회사 공금 3천만 원뿐만 아니라 VIP 고객들의 돈까지 손을 댔더군요. 저는 피해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8명. 강릉에서 평생 양식장을 운영하며 모은 1억 5천만 원을 날린 70대 남성.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잃고 식당 일을 전전하던 대구의 50대 여성 등 저마다의 사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재훈 사기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무려 11억 원. 우리는 각자 십시일반으로 200만 원씩 모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5곳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6번째로 찾아간 곳에서 이지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부모님이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재훈이와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2년치의 대화가 A사 용지 수백 장 분량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1분 단위로 출력했습니다. 새벽 2시, 4시에 강남 유흥업소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즉시 재산 명시 신청을 했고 법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기가 막혔습니다. 재훈이는 돈이 없다면서도 강남의 본인 명의의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숨겨두고 있었고 8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증권 계좌에도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8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확인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훈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3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훈 씨, 제주도 서귀포에 있습니다. 탐정이 보내준 사진 속에는 재훈이가 20대 여자와 손을 잡고 명품 가방을 든 채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하룻밤에 50만 원이 넘는 최고급 펜션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선글라스를 낀 재훈이가 여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걸어가 그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재훈,
그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재훈이의 옷깃을 잡으며 절규했습니다. 내 돈 돌려내. 내가 사람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재훈이는 고모, 오해예요.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라며 변명했지만 탐정이 놈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62년 인생 처음으로 남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때렸습니다. 제 손바닥이 아린 것보다 가슴이 아린 게 수천 배는 더 컸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재훈이는 수배자 신분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재훈이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변호사를 사서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한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의 허점이 원망스러워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구 여사님은 스트레스로 당뇨 합병증이 와서 약을 끊고 드러누웠습니다. 저 또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퇴직금 한 푼 없이 월세 80만 원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집주인은 3달치 월세가 밀리자 이번 달까지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염치를 불구하고 딸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월세만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딸의 대답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내 코가 석자야. 엄마가 친자식보다 조카 더 챙기다가 당한 일이잖아. 그건 엄마가 해결해야지. 나한테 짐 지우지 마. 아들 민수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지연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훈이 측에서 피해액의 30%만 줄 테니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고모, 30%라도 받는 게 이득이에요. 재판 길어지면 고모만 힘들어요. 재훈이가 보낸 문자를 보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푼돈을 던져주며 입을 닫으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액 배상 아니면 감옥에 보내겠다. 며칠 후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전 형부, 즉 재훈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제 집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형? 애가 실수 좀 할 수 있지. 어떻게 조카를 감옥에 보내려고 합니까? 혈육끼리 너무한 거 아니오? 저는 문을 열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혈육? 내 돈 뺏어갈 때 그놈은 나를 고모로 봤답니까? 당신 아들 인생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니 당장 꺼져요. 재훈이의 새어머니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11월 15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훈이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인 양 연기하고 있었죠.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8명의 피해자, 11억 원의 사기 금액. 재훈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투자의 실패입니다. 피고인 역시 손실을 보았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의 피해자석에서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공판 기일을 잡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저를 노인네라고 밀치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차가운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쉰 김치 한 통과 달걀 3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달걀 하나를 삶아 먹으며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겠다. 끝까지 살아남아 그놈이 죗값을 받는 걸 보겠다고. 12월 20일 두 번째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제 가슴속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재훈이는 지난번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려는 전략 같았습니다. 검사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훈이가 제 돈을 가로챈 뒤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쓴 영수증과 해외 원정 도박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20대 여자친구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사준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아이를 5살 때부터 제 가슴으로 키웠습니다. 제 자식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죽였습니다. 저 아이는 이곳에서 나가는 순간 또 다른 명의를 만들어낼 겁니다.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재훈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박명희 씨는 전직 국어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금융 상식이 부족했습니다. 본인이 욕심을 부려 고수익 상품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판단력 결여도 이번 사건의 원인입니다. 저를 치매 초기 노인이나 무능한 인간으로 몰아가는 공격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금융 지식이 없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게 아니라 내 자식 같은 아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재판장이 경고를 주었습니다. 재판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재훈이 측은 계속해서 투자 실패를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재훈이가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놈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재훈아, 정말 미안하지도 않니?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재훈이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모,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를 믿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데. 그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이지연 변호사는 재훈이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으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이제 이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엄마 차단할 거야 라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4시 어두운 부엌 식탁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낯선 노파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박명희, 너 여기서 무너지면 재훈이 저놈이 웃는다. 끝까지 간다. 저는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와 함께 재훈이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사설 조사 업체를 통해 재훈이가 여자친구 명의로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즉 재전 올케의 명의로 된 예금 5천만 원도 확인했습니다. 총 4억 원이 넘는 은닉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검찰은 재훈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드디어 1월 30일 최후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법정 안은 피해자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재훈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재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11억 원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선포한다. 탕, 탕, 탕.
법봉 소리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재훈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발이 제 얼굴을 적셨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곧바로 강제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이가 숨겨둔 강남 오피스텔과 외제차, 그리고 여자친구 명의의 아파트까지 모두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은닉 재산이 속속 드러나면서 배상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제 노후를 다시 설계하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밀린 월세부터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고기와 신선한 과일을 샀습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나니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딸 유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돌려받았다며? 축하해. 사실 나도 걱정 많이 했어. 가식적인 목소리에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유진아, 엄마 이제 너희한테 손 안 벌릴게. 대신 너희도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아들 민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보내달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죽다 살아났다. 내 결혼은 내 힘으로 해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축하금 2천만 원이 전부다. 아이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는 지금 교도소 차가운 바닥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놈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이 왔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집 근처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평생 국어 선생으로 살며 책만 보던 제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겁니다. 이름은 편지라고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은 공간이 되길 바랐거든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선정까지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데이기도 하고 우유 스팀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한 날도 많았지요. 하지만 젊은 바리스타 선생님은 국어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메뉴판 설명이 예술이에요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 첫 손님은 동네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네라고 웃어주실 때 35년 교직 생활의 보람과는 또 다른 전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강릉 사장님은 다시 양식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셨고 대구 여사님도 건강을 회복하여 손주 재롱 보는 재미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 편지에 모여 차를 마시며 더 이상 재훈이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낙서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딸 유진이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딸의 사과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민수도 약혼녀와 함께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한복은 제가 제일 예쁜 걸로 해드릴게요. 저는 그저 빙긋 웃었습니다. 카페에는 매일 오후 3시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70대 할아버지셨는데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카페라테를 드시며 책을 보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사장님, 여기 커피에는 인생의 깊은 맛이 나요.
아마 사장님이 단단한 분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저는 단단해졌습니다. 환갑이라는 나이에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법을 배웠고 사람의 민낯을 보았으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카페 창가에 앉아 거울을 봅니다. 주름은 여전하고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습니다. 박명희 고생했다. 참 잘 살았어.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이 때문에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70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커피 향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살아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